네, 오늘 3부는 한정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정혜입니다. 자,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어제 국무회의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네.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1년 뒤 내년 10월 2일이면 검찰청은 사라지는 거죠? 검찰청은 그렇습니다. 1년간 유예이기 때문에 네. 내년 10월 2일에는 검찰청이 아닌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그렇죠. 개편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안 수사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에 예, TF? 검정부 TF가 예. 꾸려져서요. 예. 공소청의 기능과 그다음에 이제 중수청의 기능을 논할 때 당연히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논할 수밖에 없어서 일단 정부안이 좀 만들어질 것 같고요. 정부의 초안이 만들어지고 나면 당정 협의를 통해서 네. 정부 의견으로 아마 제출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안 수사권이 있고 보안 수사 요구권이 있는데 네. 보안 수사 요구권을 뭐 주는 거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뭐 당에서도 보안수사 요구권은 당연히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근데 생각이 문제는 있고요. 보안 수사를 공수처이 직접 하는 것. 네, 당은 좀 부정적인 걸로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맞습니까? 그게 이제 워낙 수사권이 있었을 때의 부작용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제 보안 수사라고 하는 것을 열어놓는 순간, 근데 이제는 수사 개시권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네. 그런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이제 불안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마 보안 수사 요구권,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아마 깊이 있는 논의, 그다음에 각계의 의견,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부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의 네. 필요한 요건들 이런 예. 것들을 충분하게 살펴서 예.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제 국무회의까지 거쳐서 일단락되는가 했는데 바로 그날 김건희 특검에 파견 나간 검사 40명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돌려보내달라고. 이건 이제 그 언론은 모두 집단 반발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뭐 그 본인들이 속해 있는 조직이 1년 뒤에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 그런 심정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분들은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명을 받고 일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어서 그런데 뭐 그분들도 지금 당장 가겠다가 아니라 가능하면 빨리 이 업무를 마무리시켜주고 마리를 짓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가 특검이 진행되는 걸 보면 다른 무엇보다도 김건희 특검이 사실 문어발 10개로도 모자라는 뭐 줄줄이 사탕.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고구마 줄거리 얘기를 하는데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본인들도 아마 그 상황을 보면서 야,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검사들도. 예, 스스로가 이게 요 뿌리만 캐내면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뿌리에서 잔뿌리들이 또 여러 개가 펼쳐지고 이런 식이 되니까 이게 과연 언제 끝날 수 있을 건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불안을 표시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나 흐름이 완전히 충돌하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3대 특검 그러니까 수사기간 연장하는 개정안 처리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사 더 해야 된다라는 건데 수사 직접 하는 검사들은 빨리 끝내자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좀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사권이 있을 때 수사할 건 제대로 수사를 해 주시는 게 맞다. 그리고 우리가 특검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는 이유가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면 다양한 사건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사건들을 굉장히 많은 검찰 인력과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빨리 정리를 해서 기소할 건 기소하고 정리를 하자라고 하는 차원이고요. 사실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게 내란 특검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가 내란 종식, 내란은 빨리 넘자라고 하는데 다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충실하게 해 주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그렇다 이렇게 그 사람들 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사도 공무원이니까 무단 이탈하면 어떤 결과를 빚는지 아니까 무단 이탈은 안 할 거라고 그렇게 믿는데 근데 중요한 건 특검이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수사 역량을 좌우하는 건 수사 의지라는 걸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전에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를 뭐 확연하게 다른 게 수사 의지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확인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선 검사들이 절해버리면 수사를 제대로 하겠느냐라는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남아 있더라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되게 한두 명이 이렇게 뭐 태업 비슷하게 나태하거나 이럴 수는 있습니다만 집단으로 보면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고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그래도
이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검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잘 알 것이라고 보고요. 예. 뭐,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 조직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금융정책, 금융감독기능 그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추진하다가 네. 일단 그 의장님 스스로 일단 이번에 뺀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건 완전히 백지화입니까? 보류입니까? 일단 그거부터 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정부 조직법이 통과된 상으로 보면 백지지만 저희 당내로 보면 보류했다 이렇게 보시면 아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예. 재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해당되는 법안이 논의돼야 되는 정무위가 예. 정무위원장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네. 해당되는 법안을 상정조차 해주지를 않았어요. 아예 상정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아 이게 그 내년에 원구성 협상을 할 때 정무위가 좀 바뀌거나 해야지만 이것도 논의의 가능성은 그때부터라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일단은 정부가 제대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런 그러면 상태죠. 이 질문 안 드린 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처음에 이제 당에서 나온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럼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절차대로 추진했을 때 완료되는 시점과 하반기 원 구성에서 정무위원장을 교체해서 그때부터 추진하는 시점을 보면 그게 그거인 것 같은데 그럼 왜 패스트트랙은 포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패스트트랙을 태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부 조직법에 이 조직은 쪼개지는 조직이야라고 하는 게 천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6개월 이상을 표류하게 됩니다. 너무 그러면 어수선해진다. 그렇습니다. 금융위 안에서도 나는 재정경제부로 갈 업무 나는 아니고 금감위에서도 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 것 이렇게 되면 이걸 책임 소재를 근데 두고 업무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그 너무나 말씀은 컸었거든요. 충분히 이해되는데 지금 의장님이 근데 이 자리에서 재추진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 어수선한 건 계속 재추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재추진의 것이죠. 가능성. 예. 그러면 안 될 가능성도 여긴 포함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되게 이제 정부 조직법을 개편한다라고 하는 건 해당 정부의 초기에 한 번 정도를 하고 말지 이거를 여러 차에 걸쳐서 뭐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백지화 아닙니까? 사실상. 그런데 이제 지금 금융위 또는 이제 금감원 두 수장이 만나셨어요. 그래서 이호건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이 만나서 왜 금융위 개편 또는 금감원의 개편과 관련한 것이 정부조직법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고 우리가 그동안 조금 잘 국민적 요구에 맞지 않게 했었던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반성하고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보자라고 하는 수장들 간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이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개편이 된다라고 알겠습니다. 하는 게 나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이건 뭐 정부조직법 에는 안 들어가지만 지금 이제 방미통일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예.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뀐단 말이에요. 예. 그럼 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이 이건 위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추천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는? 위원 추천을 이제 위원수가 좀 늘었습니다. 7명이 되는 예, 거죠. 7명이 되고 예. 상임위원이 이제 3명으로 그렇죠. 상임위원은 줄고 이렇게 해서 아마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하지 않더라도 과반을 넘길 수 있는 추천수는 되기는 할 겁니다. 4명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러면 출범을 하고 예, 출범은 되는 것이죠. 저는 뭐 설마 추천을 하지 않을까? 추천을 할 싶기는 거라고 한데, 보십니까? 예, 추천을 하겠죠. 네. 예. 근데 아무튼 추천을 안 하더라도 4명으로 일단 출범은 출범은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봅니다. 네. 그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형법상 배임죄 폐지 부분이 있잖아요. 네. 지금 그 당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폐지를 전제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법무부에서 그간의 배임죄로 판결이 난 판결문들을 한 3천 건이 넘는데요. 네. 그거를 일일이 다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실제 저희가 그것을 좀 분류를 해봤더니 배임죄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횡령, 사기죄 이런 것들로도 규율이 충분하게 되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이 기소하기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배임죄로 보통 한 경우들이 횡령 및 다수가 배임죄로 세트로 기소하는 게 많지 예.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횡령은 조금 더 증거의 확보가 구체적으로 돼야 하는데 배임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소를 할 때 조금 편리성 때문에 배임죄로 기소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나 하나만 걸리면 된다. 뭐 이런 차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거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이렇게 해서 배임죄가 굉장히 좀 모호하게 지금까지 운영되었기 때문에 일단 배임죄를 걸어놓고요.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배임죄가 아니어서 횡령도 아닌데 횡령이 아닐 것 같으면 배임죄로 걸어놓고 라고 하는 기소가 그렇게 기소가 되어서 실제로는 배임죄도 아닌 걸로 판단이 난 게 많습니다. 특히나 대법 판결에는 경영상의 판단 원칙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판례가 좀 서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상법에 있는 지금 배임죄의 경우에는 특히 경영상 판단 원칙에 따른 경우에는 지금 뭐 아예 사문화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정상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상법상 배임죄도 같이 폐지되는 겁니까? 거의 그건 뭐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법상 배임죄는 형법에 있는 배임죄를 그러면 폐지하고 다른 그 법으로 의율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거나 그리고 그 사이에 법 공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공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입법을 하거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모든 나라가 배임죄가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배임죄라고 하는 제명이 없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놓고 이재명 대통령 면소를 위한 꼼수 아니냐 계속 이 얘기하잖아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영상 판단 원칙은 이미 대법원 판례로서 그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 타인을 위해서 임무를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모호한 그 해석 때문에 그간의 검사들이 약간 무리한 기소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안정하지 않도록 기업인들에게 좀 경영상 판단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명시화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런 불안정성을 없애주는 것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제사회에서 사실은 국제경제사회에서 약간 패권 시대에 있는데 대한민국도 오면 그 사이에서 굉장히 빠른 판단과 뭐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판단을 하거나 이 사회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늘 뒷목이 뜨끈뜨끈한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안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하시는 어딘가 공백이 나지 않을까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요. 그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도 보완을 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제도 개편을 언급을 했어요. 혹시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책위 차원에서는 검토하지 않는데 몇몇 의원님들께서 야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필버를 4박 5일 동안 저희가 했는데 사실 이제 국회의장단 세 분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장과 부의장 두 분이. 그런데 주호영 부의장께서 지난번에도 그러셨는데 이번에도 사회를 봐주지 않으세요. 그러면 두 분이서 사실 4박 5일을 버티신 건데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을 해놓고는 사회도 보지 아니하고 실제 본회의장에 나오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을 신청을 하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어서 하는 건데 사회도 보지 않고 본회의 출석도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이걸 뭘 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을 하는 거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내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무제한 토론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럼 어떻게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해당 그 당이 좀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은 법안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반대의 주장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이기 때문에 뭐 나와서 노래를 부르던 춤을 추던 아무 제한이 없고 하여간 의사 진행 절차를 막는 게 목적이니까. 맞습니다. 아무거나 해도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무제한 토론으로 그다음에 해당 법안에 한정된 토론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기준이 엄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의원님이 그 발언석에 서시면 본인이 뭘 하시건 거의 제어는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고요. 저는 이제 사회를 보지 않는 것.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장단이 의무적으로 보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건 손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의장단은 기본으로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이제
굉장히 길게 필버를 할 때는 국회의장단 3분으로도 부족해서 그때는 상임위원장들까지 동원해서 그랬었습니다. 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그런데 그것은 최소한 의장단 3분은 충실하게 그 역할을 해주시고도 이게 너무 장기화가 되기 때문에 힘들 경우는 체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 한 3시간씩 이제 교대로 이렇게 하시는데 3시간 하시고 다른 업무를 또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체력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6월 27일 그다음에 9월 7일에 부동산 대책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도 지금 마포 뭐 성동 이런 데를 중심으로 계속 불장이다. 부동산이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현황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현황 파악은 저희가 좀 6월 27일 저희가 금융대책이 있기 전의 분위기로 조금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금융대책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공급대책이 나왔는데 공급대책이 나오고 아마 이제 서울의 주택은 심리적 상황이 굉장히 좀 강한데요. 심리가 영향을 많이 미치죠. 예, 심리 영향이 너무 강하고 그 심리적 경향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딘가가 조금 더 강한 대책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금융대책 나왔고 공급대책 나왔는데 그럼 지금 남아있는 거 뭐지? 그러니까 비어있는 데를 찾아가 풍선입니까? 예, 약간 남아있는 대책이 뭐지? 그러면 남아있는 대책이 엄청 세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전에 그냥 좀 선제적 할까라고 하는 약간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희는 그 상황 좀 지켜보고 있고 당정 간에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닌데 다만 이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적확하게 좀 들어가는 것은 필요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쨌든 공급을 좀 당길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그래서 조금 안심하셔도 된다. 공급이 물론 이제 저희가 지금 공급대책 나왔습니다만 25년 이게 이제 그 전 정부에서 워낙 이제 인허가 또는 착공이 늦어지거나 뭐 착공률이 낮고 해서 실제 25년, 26년, 27년 정도까지 시장으로 나오는 공급되는 주택의 수가 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약간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가 가능하면 27년 하반기, 28년부터는 제대로 시장에 적절한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공급될 수 있게끔 하는 대책들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엊그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 늘리겠다라는 어떤 요지에 이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재건축, 재개발 관련한 부분들이 있죠. 그 어떤 그 정책의 내용이나 기대 효과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대책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겹친다? 예, 일정 부분. 예.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니까 사실 저희도 이제 가능하면은 기간을 줄여주는 게 인허가와 관련된 기간을 줄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을 9월 7일 대책에서도 가능한 지금보다는 한 2년 정도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 대책과 관련한 부분들을 지금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들 이게 하나둘씩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그 대책과 관련한 것들이 법안으로 만들어지면 이 정기국회에서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먼저 처리를 하자라고 하는 당정 간의 약속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국토부 장관 또는 경제부총리가 할 수 있는 대책들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보유세 강화 얘기를 꺼냈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건 이제 개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 예. 개인 의견일 수 있고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대책 중에 세제 관련한 대책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겠죠. 그것이 그 카드를 안 만지작거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카드도 열려 있는 카드이긴 하죠. 그러나 그것이 불러오는 또 다른 효과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좀 세밀하게 따져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9월 7일에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추가로 공급 대책을 내놓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거고. 추가로 공급 대책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가능한 그것을 당기기 위한. 그러면 결국은 정부가 꺼내줄 수 있는 카드의 선택지라고 하는 게 수요 억제 쪽으로 가서 세금 규제를 더 강화한다든지, 그죠?
뭐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데 이쪽이 그러니까 중심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는 전망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게 이제 지금 보시면 뭐 사실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시장이 토지 허가 거래 구역을 묶는다든지 하는 권한들을 가지고 있죠. 이제 그런 것들 또 뭐 대상에서 예. 완전히 제외되지는 않겠죠. 예. 예. 완전히 제외되지는 않는다. 제외되지는 않죠. 그러면 그래서 아마 당장과 저는 시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마 네. 그런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미리 지금 움직이는 시장의 심리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간에 시장이 논의는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당장 간에는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시장 상황을 당연히 지켜보고 있고요. 시장은 안정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도 가능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뭐 하향 안정화되는 것이 가장 좋은 네. 방식이긴 합니다만 예. 어쨌든 지금 오르고 있는 것들을 제자리 걸음을 시키고 그리고 하향 안정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 거기에 방점을 두고 여러 네. 가지 판단들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쭙게만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지금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네, 있네요. 지금 한미 비자 워킹그룹 1차 협의 결과가 나왔는데 주한미 대사관에 한국 기업 비자 소통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는 데 합의를 했다. 예. 이러면 이제 이 비자 문제는 좀 여기서 풀릴 수 있다고 좀 봐도 되는 걸까요? 일정 부분 풀릴 수 있습니다. 이제 비원 비자는 거의 합법적인 비자라고 보면 되고요. 가서 그 일을 하기 위한 예. 뭐 장비를 설치하고 뭘 하기 위한 합법적인 비자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에스타 예. 해주는 거 요것의 기능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정확히 하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예. 이게 아마 그럼 핵심이 되는 어느 거죠. 정도 어느 정도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지금 논의하니까. 3,500억 달러 현찰 투자 부분 혹시 좀 간극이 좀 좁혀졌습니까 혹시?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뭐 유엔 가시면서 네. 뉴욕 가시면서 거기에서 그 베선트 재무장관을 별도로 만나서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께서 그 이후에 네. 후속적으로도 만나서 여러 가지 깊은 얘기를 해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약간 이제 미국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그닥 차이가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차이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한국의 상황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조금 판단할 수 있도록 얘기를 좀 깊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달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많은 지금 애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네. 국회 출석 여부 있잖아요. 당 입장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속실장이 사실 뭐 그 국감장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마치 그거 하나가 이번 국정감사의 목표인 것처럼까지 한다면 저는 아마 당사자가 그러면 제가 나가겠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나올 것 같습니까? 예. 그래요? 나올 것 같다. 예. 왜냐하면 뭐 안 나올 이유는 없거든요. 당에서 그러면 그럼 나오라라고 하니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당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그 뭐 이상한 방식으로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해소될 필요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 1분 남았는데 그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있잖아요. 예. 그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왔습니다. 1차. 예. 어떻게 보세요? 그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채용 절차 공정화법에 따르면 그 정도밖에 나올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채용 절차 공정화법에 따르면 국립외교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조금 불법적인 상황들이 발견이 되지만 외교부 거는 구인자에게만 조사를 하도록 지금 노동부는 권한이 있어서요. 그리고 수사로 풀어야 된다. 예, 결국은 이거 공수처 수사로 풀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다시 모시겠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네, 고맙습니다.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